암호화폐 시장 좀 살펴볼게요. 최근에 자본이 눈에 띄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가격 변동성은 여전히 좀 매우 크지만 시장은 또 점차 또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가장 많은 수익을 주는 투자 수단이 뭐냐 하면 또 암호화폐가 떠오르는 그렇죠. 그런 세계적인 흐름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또 세계가 지금 암호화폐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도 또 아직까지는 또 암호화폐 시장이 또 걸음마 단계고 또 기타 자산에 비하면 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듯이 암호화폐 시장과 비트코인은 또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이런 암호화폐 광풍 시대, 이 암호화폐 투자하는 주체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주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에서 투자를 한다라든지 혹은 법인 차원에서 그렇죠. 투자를 하거나 그 외에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이 개인 투자자만 살펴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이 개인 투자자가 600만 명이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만. 와, 맞네요. 이 중에 20대, 40대, 20대에서 40대 사이의 투자자들이 거의 과반수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젊은 세대에서 암호화폐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군요. 개인 투자자가 조금 600만 명, 전 이 숫자가 되게 낯선데요. 20대에서 40대가 과반수다 이렇게 얘기 나눠주셨습니다. 또 암호화폐 투자가 또 2017년에도 엄청 붐이었잖아요. 근데 또 이거랑은 또 조금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또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제가 2017년에는 한국에 없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서부터 비트코인 관련해서 결제를 받는 식당이나 가게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을 했었고 저도 뭐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비트코인 투자를 해라라고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때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됐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든지 각종 암호화폐들이 그때까지는 약간 도박성이 짙은 그죠, 맞아요. 자산이라고 취급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암호화폐 자체가. 그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2020년, 2021년 들어서는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우선 이 암호화폐 쪽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네. 종사자가 늘어난 만큼 그에 대한 수요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암호화폐의 질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소의 시스템 전반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양지로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특히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하고 있죠. 2017년, 18년 그때는 NFT 기술이 블록체인에 그렇게 도입이 못 됐었던 시기였고 지금 뭐 NFT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등등 각종 기술들이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암호화폐가 아직도 지금 시작 단계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는 또 암호화폐랑 또 거래소랑 또 블록체인 기술의 질이 또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2017년에 미리 그렇게 친구들에게 또 암호화폐를 하라라고 이야기한 선고안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또 친구들처럼 암호화폐를 도박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문제점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떤 게 문제점이고 또 해결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지금 암호화폐 산업에서 종사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 암호화폐를 도박에 비유하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사실 듣기 싫은 말이기도 하고 다만 현재 암호화폐가 도박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땐 일부 뭐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재단에 잘못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고
굉장히 건실한 암호화폐라고 하면 도박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겠죠. 그쵸. 누구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쵸. 정도의 시총이니까. 그런데 뭐 우리나라의 속히 말해서 김치코인이라고 하죠. 이 김치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네. 재단이나 아니면 일부 세력들이 쉽게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고 특히 거래소에서 이런 약간 장난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뭐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애초에 재단이 거래소와 같이 손을 잡고 이런 뭐 가격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조절을 해버리면 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죠.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 비트코인 같은 건실한 암호화폐만 있다면 또 문제가 없겠지만 뭐 김치코인 같은 것도 말씀하셨고 예. 근데 또 거래소가 장난치는 거 말씀하셨고 근데 또 요즘 제가 또 관심 있는 게 밈코인이 좀 관심이 있거든요. 도지코인이나 네네 이런 거. 시바이누나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향후 전망이 좋을까요? 암호화폐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흥행성입니다. 흥행성이 확보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겠죠. 네. 그에 따라서 거래량도 활발해지고 자동으로 저절로 홍보 효과가 일어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새로운 신규 투자자가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는 그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과 그 비전이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의 밈코인들 네. 갑자기 뭐 생겨나서 없어지고 이런 코인들을 보면은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오징어 게임 그쵸. 코인이 맞아요. 있었죠. 네. 33만 원 정도까지 네, 올라갔다가 맞아요. 0달러에 수렴하는 이런 코인들을 자세히 보면 비전이라는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플랫폼도 없고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어디에 쓰일 것인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적어도 화폐로서의 기능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밈코인의 경우에는 그게 사실 많이 취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밈코인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물론 나름대로의 투자 철학도 있고 가능성도 보고 네. 차트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이 플랫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하. 예. 그래서 네. 초기에 투자를 하신다 아니면 뭐 암호화폐를 접하신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밈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플랫폼과 비전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제가 코린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코인의 이름이 많이 노출되면 예. 또 그때 바로 사서 이렇게 단타를 해라. 이런 말을 또 들었었거든요. 근데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사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아, 정말요? 예. 아, 뭐 단순히 코인 이름이 많이 노출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때가 뭐 매수 적기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코인 A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A 코인 스캠이다, 사기다. 네. 뭐 대표가 구속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해서 살 수는 없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그건 그렇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네. 알 것 같아요. 뭔가 많이 노출이 예. 되면. 사람들이 많이 떠들고 하면은 맞아요. 이게 매수 적기다라는 네, 네, 네. 얘기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어떻게 또 얘기가 되고 있냐면 사람들이 많이 떠들어요. 뭐 특정 코인에 대해서 뭐 A 코인 올라갈 거다, A 코인 뭐 어떤 코인이다, 뭐 어디 거래소 상장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댓글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댓글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글 보고 풀매도. 이 글 보고 내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떠들기 시작하니까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코인을 전부 팔아버리겠다. 어머.
뭐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많이 위험하네요. 어쨌든. 이거는 네. 공부한다고 얻으실 수 있는 경험치가 아니에요. 네. 예. 제가 녹화 전에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 네. 그러면 이 향후 암호화폐 미래 또 어떻게 보시고 있나요? 네. 현재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그리고 2018년 그때 암호화폐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은행권이나 아니면 월스트리트에서도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취급을 하고 거래를 활발히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암호화폐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지 않았냐, 혹은 뭐 금융시장에 편입이 원만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초기 단계고 진입 단계이긴 하지만 앞으로 뭐 지금 2017년 대비해서 지금까지 4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4년 만에 이 정도의 성장세와 관심 그리고 이슈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디까지 성장을 할지가 예측이 안 된다라는 거죠. 다만 그 예측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예측이 안 된다 뿐이지 저는 암호화폐가 사라지거나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이 암호화폐 초기에 사람들이 이른바 튤립 파동과 많이 비유를 했었는데 네, 맞아요. 그때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튤립과 비유해서 이건 사기다, 도박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더 이상 그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왜? 비트코인이 한국 한화로 뭐 7천만 원, 8천만 원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은 비트코인이 튤립이 아니라 이젠 금과 맞아요. 비유되는 게 네. 정확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사실 어느 산업이나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아무리 이렇게 관심을 받고 크게 성장을 한다 해도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생겨난 지 채 20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1년에 최초로 비트코인이 발행이 되고 백서가 발행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직 비트코인 채굴도 끝이 안 났어요. 비트코인 채굴이 끝이 나고 본격적으로 이 시장이 팽창이 되기 시작하면 그 팽창의 규모는 마치 이 우주의 시작이었던 빅뱅과도 같은 그런 팽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말이었어요. 네.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또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또 취급하기 시작했고 또 2017년부터 지금까지 또 4년밖에 안 지났는데 또 이런 자리까지 올라왔으니까 또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현명한 암호화폐 투자는 결국 개인의 몫인 거겠죠? 네. 그렇죠. 암호화폐 투자 관련해서 현재 카카오톡 방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업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비해서 또 사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내가 이 정도의 분석을 하니 혹은 내가 거래소에 누구랑 잘 안다 아니면 내가 이 재단을 차리고 있는데 이 재단의 대표로서 가격을 뭐 10원에서 100원, 200원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네. 저한테도. 오. 저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과 굉장히 거리가 먼 지인들한테도 그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만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데 들어가는 그 원화, 그것만큼 사실 소중한 자산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돈을 잘 지키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면 과감하게 암호화폐 투자는 좀 포기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투자를 하고 싶다면 충분히 공부를 하고 재단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플랫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정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사실 암호화폐만큼 매력적인 또 투자 수단이 없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많이 알아보고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의 분석 툴을 갖추고 하는 그런 현명한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유혹에 대한 그런 길도 많지만 재단 사업이나 플랫폼 구성이나 또 그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자신만의 투자 툴을 만들 수 있으니까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